3학년이 되던 1940년 그토록 좋아하던 시 쓰기에 돌연 회의감을 느끼는 일이 벌어집니다. 뭐 왔나? 한국어 강의는 1940년 봄 학기부터 일본학이라는 과목으로 바뀌고 말았다. 결국 일제가 우리말을 쓰지 못하게 하는 와중에도 선교사가 세운 기독교 학교였던 연희전문학교에서만큼은 꿋꿋하게 한국어 강의를 해왔거든요. 이제는 연희전문학교에서조차 자유롭게 우리말을 배울 수 없게 된 거죠. 너무 짜증났다. 37년에 일본이 중국 본토를 침략했단 말이죠. 근데 그 큰 중국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일본은 총동원이 필요했던 거죠. 조선에서 총동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지금 이야기하는 황국 신민화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 조선 교육령을 통해서 일단 학교에서 우리말을 못 쓰게 하고 우리 역사를 못 가르치게 하고 그거를 대학교 과정에 적용한 게 1940년입니다. 그래서 조선어 강좌를 아예 없애고 천황하게 충성하는 조선인, 곧 일본인을 만드는 교육으로서의 고등교육을 위해서 조선어를 없앤 거죠. 문학도로서 우리 글을 쓰지 못한다는 건 곧 떠오르는 시상을 예리하게 표현할 길, 방법이 없어진다는 거죠. 졸업을 앞두고 무언가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일본어가 아닌 우리말로 써내려간 시집을 내겠다고 한 겁니다. 그때 만든 시집의 제목이 뭐다? 하늘과 바람과 맞습니다. 바로 별과 이겁니다. 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한글로 된 시집을 출간하면 잡혀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윤동주가 시집 출간을 강행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진욱 씨 한번 읽어주시죠. 처음에는 시집 이름을 병원으로 붙일까 했다면서 표지에 연필로 병원이라고 써넣어 주었다. 그 이유는 지금 세상은 온통 환자투성이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리고 병원이란 앓는 사람을 고치는 곳이기 때문에 혹시 앓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겸손하게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매체가 많지 않았죠. 그래서 글을 쓰는 이 문인들의 영향력, 글의 힘이 굉장히 컸거든요. 윤동주는 나처럼 일제강점기라는 그 잔혹한 시대에 살면서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 시로 좀 위로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다. 나름의 독립운동을 하겠다. 본인의 그런 결연한 의지를 약간 표현하는 게 아닐까. 맞아요. 윤동주는요, 완성된 시집을 들고 가장 먼저 평소 사상적으로 존경하던 이양하 교수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시집 내지 마라, 청천명력 같은 교수님의 말에 윤동주는 깜짝 놀라고 맙니다. 교수님, 이양하 교수님께서 왜 윤동주 시인의 시집을 반대한 거예요? 조선어로 된 시집을 낸다? 그건 총독부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거고, 그럼 교수님의 입장에서 미래가 보이는데 어떻게 그걸 합니까? 보호 차원에서. 결국 윤동주는 시집 출판이 좌절되고 정말 크게 낙담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미리 제본해둔 세 권의 시집 중에서 한 권은 윤동주 자신이 가집니다. 그리고 남은 한 권의 시집, 윤동주가 너무나도 아끼던 후배 정병욱에게 선물을 합니다. 오. 이후 윤동주는 1941년
12월 27일 연희 전문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이 사진이 뭐냐면요. 윤동주의 연희 전문학교 학적부예요. 학적부. 예. 자 보세요. 보이십니까 지금? 네. 윤동주의 이름이 붉은 펜으로 쫙쫙 지어져 있고요. 그 옆에 새로운 한자가 적혀 있는 게 보이십니다. 네. 히라누마 도우주. 아, 이게 아마 그 창씨개명을 할 순간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윤동주가 갑작스레 창씨 개명을 한 거죠. 교수님, 윤동주는 왜 갑자기 창씨 개명을 한 거예요? 일본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서 결론은 유학입니다. 조선에서는 본인이 문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더 이상 공부할 공간이 없는 거죠. 방법도 없고. 예, 방법도 없고. 이때 윤동주가 창씨 개명까지 감행하면서 유학을 선택했던 건 훗날 더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한 또 다른 선택이 아니었을까. 당시에는 창씨 개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아예 일본에 가는 배를 탈 수가 없었어요. 윤동주는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출국을 앞둔 직전에야 송몽규와 함께 창씨 개명서를 제출한 거였습니다. 창씨 개명서를 제출하고 약 3달의 시간이 지난 1942년 4월 2일 윤동주는 마침내 일본 도쿄 립교 대학의 문학부 영문과에 입학합니다. 자, 일본의 중심지 도쿄에서 시작된 윤동주의 유학 생활 순탄했을까요? 유학생활. 일단 시작을 뭐 좀 어렵게 해서 온 거니까 그만큼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아. 제국주의에 휩싸인 립교 대학의 분위기를 윤동주는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입학하자마자 전쟁 중이라는 이유로 립교 대학의 남학생들이 강제로 머리를 밀게 된 겁니다. 게다가 립교 대학에서는 매주 1시간씩 특이한 수업까지 받아야 했거든요. 바로 교련 수업이었습니다. 학교 교련장에서 장총으로 사람을 찌르거나 무기를 짊어지고 달리는 훈련을 그것도 일본의 현역 장교에게 받아야만 했던 것이죠. 윤동주는 교련복 입기를 거부하기도 했고요. 자신이 믿던 일본인 교수를 찾아가서 이 교련 거부에 대해서 상담하기도 했답니다. 그가 립교 대학에 입학한 지 약 5개월 만에 돌연 교토에 있는 도시샤 대학의 영문학과로 지금 편입을 한 거예요. 편입이요? 네. 교토는 일본의 전통적인 도시로서 사상적으로 좀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었던 도시이고요. 결정적인 것 중에 또 하나는 송몽규가 당시에 교토 제국대학을 입학하고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옮겨서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죠. 다시 만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교토에서 다시 만나게 된 윤동주와 송몽규. 둘은요 5분 거리에 불과한 하숙집을 또 자유롭게 오가면서 옛날처럼 이야기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조선인 학생 민족주의 그룹 사건. 사건에 얽힌 조선인 유학생은 모두 7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윤동주가 유학생활하던 일본에서 조선인 학생들끼리 모여 조선의 독립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거죠. 사건의 진실은 이랬습니다. 도쿄에서 외롭게 대학 생활을 이어가던 윤동주가 교토에 와서 가장 반가워하고 또 의지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 송몽규. 네. 그런데요. 사실 이때 송명규는요 일제 경찰의 감시 대상이었거든요. 송몽규는 평범하지 않는 중등학생 과정을 거친 사람이었어요. 이미 1935년에 중앙육군 군관학교라고 있습니다. 육군 장교를 육성하는 학교에 분교가 낙양에 있었는데 네. 거기에 백범 김구 선생님이 미래의 독립군 장교들을 육성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데 그걸 송몽규가 듣고 직접 간 거예요, 그곳에. 그래서 2기로 입학을 했는데 일본이 이걸 안 거죠. 다시 말하자면 당시 일본 영어로 표현하면 불령선인. 불량선이. 예. 너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감시 대상자였던 거죠. 그리고 이때 송몽규를 감시하던 일제 경찰의 눈에 띈 또 다른 조선인이 있으니 그가 누구다? 윤동주. 바로 송몽규의 사촌이자 오랜 친구인 윤동주였습니다. 일제 경찰이 이 두 사람을 몰래 미행한 기간은요 무려 1년이나 됩니다. 와, 오래 했네. 하지만 감시당한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윤동주와 송몽규. 조선인 친구들과 모여 자연스럽게 나오는 얘기나 관심 있게 읽은 책 뭐였겠어요? 독립운동에 대한. 그렇죠. 독립에 관련된 얘기일 거 아닙니까? 그죠? 윤동주와 송몽규의 뒤를 몰래 밟던 일제 경찰은요. 바로 이런 대화를 빌미로 윤동주를 체포했던 겁니다. 예, 사실 윤동주와 송몽규 두 사람의 대화는 뭐 예전 같으면 훈계 또는 뭐 학교 징계 정도 요 정도로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을 꼼짝없이 걸려들게 한 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법 때문이었죠. 신치안유지법. 두 사람의 죄명은 일본어가 아닌 조선어로 시를 쓴 죄, 조선 문화의 유지 향상에 힘쓴 죄. 죄명이 참 난감하죠.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그죠? 그 원래 26년에 만들어진 법으로 쭉 이어오다가 42년에 와서 이걸 강화한 중요한 이유가 전쟁 상황 때문이거든요. 침략 전쟁에서 일본이 점차적으로 폐색이 짙어지면 사람들이 반대 행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항이 심해지거나 태업을 한다든지 그런 과정에서 윤동주하고 송명규도 걸려든 케이스인 거죠. 그럼 이때 조선인들 많이 잡혔겠는데요? 그럼. 그냥 너희 무슨 얘기해? 들어와 이렇게 그렇죠,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결국 윤동주와 송몽규 두 사람은요 똑같이 2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나란히 후쿠오카 형무소 독방에 투옥이 됐죠. 윤동주가 체포되고 약 2년의 세월이 지난 1945년 2월 어느 날 매달 가족에게 전해지던 윤동주의 엽서마저도 뚝 끊깁니다. 아. 얼마 지나지 않아 윤동주의 고향집에는 엽서 대신 뜻밖의 전보 한 통이 도착하죠. 뭐예요? 16일 동주 사망. 시체 가지러 오라. 윤동주가 형무소에서 갑자기 죽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뭐야? 와. 너무나 애통하게도 윤동주는 광복을 불과 반년 앞두고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절명합니다. 일본인 간수가 밝힌 윤동주의 사인은 뇌일혈. 아니. 건강하던 20대 청년이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뇌혈관이 터져서 절명을 했다? 뇌혈관. 가족들도 일본인 간수의 말을 뭐 그대로 믿지 않았겠죠. 그런데요, 윤동주의 죽음에 가족들의 의문을 제기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윤동주의 시신을 수습하러 간 바로 그날 윤동주의 당숙이 면회 중 수상한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윤동주의 당숙이 목격한 상황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푸른 죄수복을 입은 50여 명의 조선인들이 복도에 이게 줄지어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 줄 끝에는 다름 아닌 시약실이 있었습니다. 시약실. 약. 결정적으로 면회 중에 송몽규가 당숙에게 충격적인 말을 건네요.
나는 안 맞겠다고 하는데 이들이 자꾸 강제로 주사를 맞게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일제 경찰들이 수감된 죄수들에게 이상한 주사를 맞힌다는 거예요. 근데 주사 속 약물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 누구도 없습니다. 에이, 그리고 주사를 맞은 전후로 꼭 암산 테스트를 시키는 거예요. 감옥에서 암산 시험지를 왜 해줘요? 당시 암산 테스트는 새로운 약물에 대한 임상 실험을 진행할 때 부작용을 알아보는 용도로 사용되곤 했거든요. 주사 실험이 반복되는 동안 계산 능력이 차츰 떨어지게 되는데 만약 문제를 다 풀지 못하거나 틀리면 인지 능력에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한 겁니다. 아, 수상한 주사부터 암산 테스트까지 이 말 곧 어떤 의미일까요? 생체 실험이죠, 생체 실험. 그렇죠. 윤동주가 일제히 생체 실험 대상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일주일 끝에 윤동주의 시신은 돌려받았지만 윤동주가 가진 소지품과 글들은 일제 경찰에 압수된 채 돌려받지 못합니다. 아 시도 다 그 안 돌려주질 않은 거예요. 돌려줬구나. 네. 그렇게 윤동주의 시도 세상에서 잊혀지는 듯했습니다. 그런데요, 윤동주가 사망하고 3년의 세월이 지난 뒤 고인이 된 윤동주와 유족들의 서름을 달래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948년 1월 30일 윤동주 시집이 발간된 겁니다. 오, 어디서요? 어떻게? 자, 여러분들 윤동주가 졸업하면서 만든 시집이 총 몇 권이라고 했죠? 3권. 맞습니다. 3권 중 1권은 자신이 가졌고요. 나머지 2권은 평소 존경하던 이양하 교수와 네. 아끼던 후배 정병옥에게 줬다고 했습니다. 윤동주에게 6필 원고를 건네받은 정병옥은요. 3년 뒤인 1944년 아시아 태평양 전쟁의 학도병으로 강제 징집되거든요. 전쟁터로 떠나기 직전 정병옥이 윤동주의 원고를 들고 집에 간 겁니다. 와.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윤동주 시집을 보관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와. 훗날 정명욱이 이렇게 말해요. 내 일평생 가장 잘한 일이 동주의 글을 지킨 것이다. 자, 그리고요. 윤동주의 시를 보관하고 있었던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자, 진웅 씨. 그 또 한 사람이 누구죠? 제가 맡았던 강처중이라는 인물입니다. 네, 바로 이분이십니다. 아. 연전의 핀스놀 3인방이라 불리던 강처중은요. 윤동주의 시뿐만 아니고요. 윤동주가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면서 남겼던 40권이 넘는 책, 그리고 연희 전문 졸업 앨범 등을 목숨처럼 소중히 간직했다고 합니다. 너무 다행이다. 후배 정병옥이 광양 고향집에 보관했던 시 19편, 그리고 윤동주가 일본 유학 시절 친구 강처중에 보낸 시 12편, 그렇게 총 31편의 시를 엮어서 시집을 만들었던 것이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윤동주가 연희 전문학교 시절 그토록 내고 싶어 했던 시집이 그때 어떻게 됐어요? 발간을 못. 발간 못했잖아요. 얼마나 낙담했어요. 맞아요. 비로소 세상에 공개가 된 겁니다. 윤동주